성문산이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캠핑장으로 유명한데요. 밤에 가게 되면 충분히 무서울 수 있어요. 어려진 내시 무덤이 엄청 많아요. 조선왕조실록에 UFO에 대한 기록이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미스터리한 기록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임진왜란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괴라던가 해귀가 있었다. 근데 저도 그 바다괴물이 뭔가 막 찾아봤었는데 그 해귀는 몸이 까맣고 팔다리가 매우 길며 키가 2m가 넘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왔잖아요. 흑인들이 어떻게 명나라에 왔나 보죠. 워낙 잘 싸우니까 흑인들의 피지컬은 아무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용병으로 얘 있으면 무조건 이겨.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임진왜란에도 데려온 거예요.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깊지 않았나 보죠. 바다에서 안 깊네 이러면서 흑인은 그냥 걸어왔나 보죠. 그 사람들의 해귀다. 왜냐면 이제 몸이 까맣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흑인이. 처음 흑인을 만난다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키도 컸으니까. 이 성종 시절에 삼구일두구라고 해서 머리는 하나, 입은 3개 그런 괴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괴물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뭘 예언했을까요? 의외로 날씨를 예언했대요. 생긴 거는 무섭게 생겼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괴물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느 부잣집 대감 집에 가서 밥을 3동이나 얻어 먹은 뒤 그 뒤로 고맙다며 날씨를 예측해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면 옛날 분들은 언청이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언청이가 입이 특히 구멍이 더 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분이 일기예보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돼주지 않았을까 그렇게라도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얘랑 뭐 썸을 탔다라고 한 게 소문이 막 퍼지면은 애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소문의 무서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태종실록에도 괴물의 기록이 있어요. 적조현상을 이제 무섭게 본 거죠. 우리는 지금은 적조현상이 뭐 영양이 과다해가지고 플랑크톤이 과다 번식 이건데 그때는 이 적조현상이 바다가 빨갛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바다의 악령이 깃들어서 이렇게 변한 것이다. 핏빛 바다가 된 것이다. 이제 하늘과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특이한 동물이나 기형적인 동물을 괴물로 이렇게 봤던 거죠. 뭐 생사귀라는 것도 있어요. 좀비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비에 대한 기록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많았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막 다 시신이 있으면 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안 죽었으니까 죽을 인물 돼서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도 좀비에 대한 기록이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무차별 매장을 했고 그때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제 배가 좀 불러있고 피를 흘려고 있어서 드라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사귀, 좀비 뭐 이런 식으로의 내용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워낙 왕이 암살의 위험을 항상 받았고 독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민아인이 막 있을 정도로 근데 가장 큰 독살설이라면 아무래도 1919년 3.1운동의 원인이 됐던 고종 독살설을 또 들 수 있죠. 근데 고종 독살설은 어느 정도 살짝 일리가 있는 것이 고종은 이미 본인이 죽기 전에도 한번 커피를 마시고 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고종이 입맛이 약간 좀 초딩 입맛이었다고 해요. 커피와 단 쿠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덕수궁에 가보면 정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관원 가보면 딱 커피 마시기 좋은 테라스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그 정관원에서 맨날 커피를 마시면서 달달한 쿠키를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일단 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종이 결국 죽고 나서 여러 가지 독살설이 돌았던 이유가 식혜를 마시고 나서 경련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 윤치호 일기에 쓰여져 있는데 고종이 이제 경련을 일으켰고 고종의 시신이 3일 뒤에 심하게 부풀었다라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거창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음을 보관하는 서빙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겨울철에 한강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얼음을 보관해서 왕의 관 위에다가 이제 두껍게 얼음을 깔아서 계속 교체했어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3일 뒤에 부풀어서 옷을 찢어야지만 벗길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시신이 부푼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혀가 거의 다 녹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독살이 맞다라는 거죠. 혀가 녹았으며 얼굴, 목과 가슴 쪽에 길게 검은 선이 나 있었다고 해요. 핏줄 부분에 뭔가 독살에 대한 그런 증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집중 연구나 접근을 할 수 없었다. 일본이 그냥 은폐했겠죠. 예를 들어 음식이면 기미상궁이 있는데 식혜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요런보다 은폐가 있어요. 상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식혜를 갖다 준 상궁 2명도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근데 고종은 본인이 항상 그런 독살의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고종의 그런 고명딸이었던 그 덕혜옹주에게도 남이 준 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덕혜옹주는 일본에서도 항상 보온병에 본인이 싸온 물만 먹을 정도로 왕실은 항상 그런 독살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병자호란이 있었던 인조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세자가 이제 청나라로 납치를 가요. 그런데 특히 소현세자는 아주 똑똑해서 중간에 외교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거친 문장으로 글을 썼으면 조금 보완해서 이제 조선으로 보내고, 조선에서도 청을 좀 거스르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중간에 수정을 하는 정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현세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제 북경 베이징에 들입니다. 근데 베이징에서 아담샤를 만난 거예요. 아담샤는 서양 선교사인데 청나라에서 선교도 하면서 과학기술자였어요. 시현역이라는 역법도 만들고 그런 지구본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런 과학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지구본이라던가 망원경이라던가 그때는 이제 천리경이라고 했는데 그런 과학기술 세계가 이렇게 넓고 많은 걸 체득을 한 거죠. 서학을 체험하고 조선의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막 큰 꿈을 안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인조가 소현세자를 되게 싫어했어요. 소현세자가 아바마마 천리경이 옵니다 이랬더니 내 방을 염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까이 보이니까 내 방을 몰래 염탐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견제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미워한 그런 것처럼 아들을 거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 나 빨리 죽길 원하지, 너 빨리 왕이 되고 싶으니까 막 그런 느낌으로. 특히 인조는 소현세자를 좀 싫어했고 얄미워했고 견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것도 있고 청으로부터 웃음음을 막 가져오는데 그런 변화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소현세자가 침을 맞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 침을 맞고 죽은 뒤 몸의 모든 구멍에서 검은 피가 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도 거의 독살됐다라고 보고 있고, 미스테리한 장소 초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안산이 또 요즘은 캠핑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초안산을 밤에 가게 되면 충분히 무서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낮에 갔습니다. 초안산에는 버려진 내시 무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시 무덤이라 예전부터 내시산 이렇게 불렀는데, 내시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양자를 드릴 수는 있지만 진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묘하고 그거를 계속 관리하는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였다 하더라도 자기 때까지만 좀 그거를 관리하지 그 뒤로 관리 안 해서 가보면 막 풀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무덤이 이렇게 약간 우스러져 있고요. 비석들도 거의 다 이렇게 막 부서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황폐한 무덤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황폐하게 내시 무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꼭 도봉구에 초안산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비석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아미동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 계속 살 줄 안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의 묘를 쓴 그 동네가 아미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의 묘가 좀 크진 않지만 이러한 카페트 모양의 이런 식으로 딱 네모반 듯하게 만들고 돌로 작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일본은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 모두 묘를 같이 씁니다. 같이 또 같은 집으로 들어간다고 돌 집을 딱 집처럼 만들어서 모두 모여요. 그런 식으로 지어놨었는데 6.25 때 피난민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부산으로 몰려왔으니 부산 인구의 10배가 넘었대요. 그래서 앉아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그 박스로 그냥 판잣집 겨우 지어 살고, 그래서 그 아미동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네모 반듯한 석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올려서. 그래서 거기 아미동 비석마을에 가면 다 그렇게 조그맣게 좁은 평수의 집들이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사는데 밤이 되면 아궁이를 뗄 거 아니에요. 아찌 이따이 뜨겁다 아프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봤는데 김은호 귀신 나타나. 왜냐면 거기 무덤이니까. 내 무덤인데 왜 거기서 집 살고 거기서 이제 아궁이 떼고 이런 거 뜨겁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거기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 제사 지낼 때 일본 사람들 제사상도 차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큰 절이 있고요. 위령을 위로해주는 그런 제사도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사실 귀신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서대문연구소. 이 서대문연구소는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곳인데, 사형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1992년에 서대문연구소를 이렇게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구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시신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신, 혹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바깥으로 유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시구문이 이렇게 굴다리처럼 이렇게 슉 있는데, 그 시구문 앞에 가면 진짜 냉기가, 시구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고 한번 묵념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형장에 옛날에 사진을 찍었을 때 약간 심령사진처럼 귀신이 찍힌 게 있대요. 사실 심령사진 카페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참 다음 카페 유행할 때 심령사진 스팟에 서대문연구소 사형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가면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옛 그 조상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진 금지예요.
이 서대문 효모소의 이런 뭐 고문에 관련 그런 부분이 제가 대학교 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에 고문실을 재현해 놓고 센서가 있어서 지나가면 으악!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저 여름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 고문의 공간을 그런 식의 귀신의 집처럼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갈 수 있게끔 고문실도 마네킹으로 재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손톱 고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바늘 꽂는 게 있어요. 대나무 바늘, 손톱과 손톱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끼는 건데 그거는 바늘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마네킹 재현하지 않고. 고문의 흔적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부분은 유관순 열사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양도해주지 않았어요. 온갖 고문을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까지 다 했다.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소방호수를 몸에 구멍에 다 넣고 소방호수를 틀었다. 수압이 세잖아요. 소방호수를 틀면 몸의 모든 구멍에 그 물들이 나오는. 아무튼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여서 이제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양도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이거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그러면 양 줄 테니 비밀에 붙여라. 근데 그것을 준 것이 남아있는데 딱 사과 상자만한 나무 괴짝으로 석유 상자에다가 넘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막을 냈다.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토막을 냈다는 건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됐고 그거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미신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수로 죽이더라도 꼭 토막을 내요. 왜냐면 토막을 내야지만 귀신이 시신을 찾아서 나한테 안갚음을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토막을 내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너무 모진 고문을 많이 했으니까. 뭐 조선시대 악형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다 죽이기 전에 고문 그런 게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악형 중에 하나 이제 그 뜨거운 인두를 갈궈서 칙 하는 거, 막 추노에 나오는 거, 그건 많이 보셨을 거고. 압슬형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무릎 슬자. 예, 압슬형은 사기 조각 같은 유리 있잖아요. 유리 조각을 쫙 깐 다음에 거기다 무릎을 꿇려요. 그럼 이제 이미 아파, 이미 박히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무릎 위에 돌을 하나씩 더 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모를 꾀하게 되면 악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능지처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능지처참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능지는 하지 않았어요. 거열형을 했죠. 우리는 중국보다는 덜 잔인합니다. 능지는 원래 중국에서 했던 건데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바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하나하나씩 발라서 근육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능지예요. 근데 이제 그 능지를 할 때 더 이제 나쁜 죄를 저지르면 무딘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살 바르고 팔, 다리를 그 칼로 자르는 게 능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고 거열형이라고 해서 5군데를 묶어요. 양팔, 양다리, 머리. 그런 다음에 소나 말로 달리게 하는 거죠. 수레에다가 걸어가지고 달리게 쭉쭉 찢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부러 이제 몸뚱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선 8도에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통 5도에다 본보기로 보내요. 근데 그 몸뚱아리를 누가 그걸 또 훔쳐가냐면 주로 이제 거렁뱅이, 이제 거지들이 그걸 훔쳐가요. 잔인하잖아요. 시체 덩어리니까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양반댁 돌아다니는 거예요. 잔인하니까 빨리 먹을 거 달라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능멸한 뒤 나중에 자손들이 그걸 묻거나 하겠죠. 요즘 맨날 공무원 수업만 하다가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풀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은 한나의 역사 스캔들에 훨씬 더 잔인하고 충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의 역사 스캔들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